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심각합니다. 평소 거래량의 1-20%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 동향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권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부동산 시장은 뭐 찬바람이 좀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집값 하락세가 지금 지난주 통계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단순히 가격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이를 본다면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추이를 보면 7월 이전만 하더라도 뭐 0.02, 마이너스 0.03%포인트 이 정도 하락을 하다가 7월부터 0.07, 0.09, 0.13, 최근에는 마이너스 0.15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수치가 보이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모두 마찬가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제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거래 예. 절벽, 뭐 빙하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요. 8월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468건이거든요. 468건이면 7월이 639건. 우리 7월 이야기할 때 이거 사상 최저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7월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는 그나마 월 1000건은 넘었거든요. 상반기 총 합을 보면 한 7,7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가 22,000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작년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올 상반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8월, 7월, 8월은 더 줄어들었고요. 9월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은 아마 제 생각에는 300건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래 절벽의 비정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폭이 뭐 마이너스 0.18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좀 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더 된다면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락 그래프만 보고 아직은 괜찮다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네, 맞습니다. 제 그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다. 올해 말까지는 뭐 강제 휴가고 내년에도 장담 못 하겠다. 폐업도 바로 폐업할 수는 없거든요. 뭐 권리금도 있고요.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는데 와, 내년까지 이어지면 자신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래가 적다는 것은 지금 일부 급매물만 소화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초급매만. 예, 네. 초급매. 네네. 그럼 그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장 가격이라면 가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이게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는 게 정상 상황인데 이게 서울 아파트가 8월 달에 뭐 400건, 뭐 460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서울이 25개 구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호 정도 되는데 180만 호 중에 이게 400개가 거래됐다는 건 거의 안 돼. 항구에 그냥 뭐 10개 정도 거래가 됐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거래가 되더라도 물론 초급매가 거래가 되지만 뭐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이나 층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왜곡도 굉장히 심각하다. 네. 지금 이 비정상 상황이 추석이 지나더라도 추석이 원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 추석은 그런 터닝 포인트 역할을 못 해줄 것 같고 10월 넘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지금의 하락세를 보고 이게 뭐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하락이다라는 표현은 아직은 쓸 수가 없는 좀 더 계속된다. 그렇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상황만 보자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단순 통계만 보면 지금 통계만 가지고 과연 위기냐 이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데 뭐 거래량이나 추이를 본다면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 10월, 11월, 12월 갈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거래가 워낙 안 돼서 시장이 이렇게 침체돼 있다는 나름의 이제 어떤 아우성이랄까 이런 게 나오고 네네. 있는데 네네.
그럼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소득 대비 집값 비율로 봤을 때 네. 우리가 너무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는 게?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제 PIR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Price to Income Ratio라고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말하는데 이 PIR이 어떤 의미냐면 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원 장관님께서 18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집 사는데 18년이 걸린다. 서울의 경우에 그렇죠. 서울의 PIR 이 경우에 18년이 걸리는데 18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10 수준, 8에서 10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11, 12, 그 이전에 10 수준까지 나왔는데 예. 55% 정도, 거의 뭐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냐. 그러면 55% 정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5% 10% 조정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아우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한 30% 정도는 고점 대비 조정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시간이죠. 아. 짧은 기간에 이게 낙폭이 커지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죠. 올리고 줄 때는 쉽지만 이게 내리기는 굉장히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때 부작용이라면 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뭐 패닉 바잉 현상이 생기고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집값이 많이 갑자기 급락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생기고요. 패닉 셀링 현상도 또 발생하게 되고요. 세수도 감소하게 되고 내수 경제까지 무너지는 또 역전세나 깡통 정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뚝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보다는 서서히 좀 완충작용을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올라갈 때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내려갈 때도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좀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 집값 수준 PIR이 아직도 높다. 네네.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네네. 그러면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느냐 이런 건 아직 제시는 안 한 거죠. 그게 뭐 구체적인 답은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아까 2011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연끌하신 분들, 또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 처음부터 집을 계속 가지고 있던 분들이야 30%, 50% 떨어져도 네. 그래도 남았지만 작년, 재작년 뭐 한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또 손실을 발생하잖아요. 그분들은 또 무슨 잘못이면 내 집 마련했는데 손실 발생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몇 프로가 딱 정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한 30% 정도 조정되는 거는 정상이 아닐까.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좀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정상화되는 건 좋은데 좀 시간이 좀 천천히 그렇죠. 그렇게 연착륙 맞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착륙 차원에서 나온 게 왜 15억, 시가 10억 원이 넘는 주택에 지금 대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풀어야 된다는 요구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안 되겠다, 풀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예. 이게 풀면 안 되는 그런 규제인가요?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풀어도 큰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풀린다고 해도. 15억 이상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꺾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지도 않은데 대출 이자를 많이 내면서까지 굳이 오를 자신도 없는 집을 과연 15억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또 DSR 있죠. 예. 소득 대비 아무리 LTV를 늘려줘도 DSR 소득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언감생심. 이건 뭐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네. 큰 효과는 없으면서 자칫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답을 낸 것 같습니다. 시장에 혹시 다시 안정되는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5억 초과 넘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거네요. 그렇죠. 선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지역 해제를 먼저 검토해 보겠다 그러는데 네네. 조정 지역이라면 지금 어떤 지역이 조정 지역이고 이게 어떤 규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투기 지역이 있고요. 예.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가장 광범위한 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대출 규제도 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적용이 되고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이제 대출이 좀 더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게 되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0% 정도 1주택자들이 나왔다면 15억 넘어가더라도 투기 과열 지구는 아예 안 나온다. 이런 규제들이 대출이. 있는데 예. 이제 정부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7월 달에 한번 풀어줬거든요. 투기 7월에요? 과열 지구.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 빼고 투기 과열 지구,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빼고 다 풀어줬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많이 남겨뒀습니다. 세종시, 창원, 뭐 천안 여러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들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지자체들이 풀어달라.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투기 지역도 좀 억울하다. 조정 대상 지역 당연히 풀어달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서울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절대 풀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손을 하나도 안댈 손을 것 안 같고.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일단 지방부터 조정 대상 지역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창원, 뭐 천안 뭐 이런 지역들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세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종시가 지난번에 지금-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세종시가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풀어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 세종시가 과연 풀릴 것인가.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지역들이 풀릴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예. 세종시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수도권 외곽 지역들도 풀릴 가능성이 좀 점칠 수는 있겠다. 예. 근데 세종시가 풀리지 않으면 여전히 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으로 가급적이면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전 포인트는 세종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지자체들은 조정 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네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분위기는 일단 그런 규제 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황 지금 뭐 전체적인 통계를 본다면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투기 심리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완화 통계 기준에 충분히 충족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든 지방 이런 중소도시들까지 투기로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도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럼 집값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향 시간을 두고 좀 떨어질 수도 있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향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느냐, 대세 하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일시적 조정이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반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또 실수요자들 중에 언제 사야 되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집값이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조정되는 급매물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상황을 보면서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은 있을 텐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우리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까 PIR 보셨듯이 예. 10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저는 대세 상승보다는 일시적 조정장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조정을 하다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이게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젊은이들 사려면 뭐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 어떻게?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집값 하락이 얼마나 될 것이냐 좀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지켜보다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 상황 지켜보면서 들어가면 되고요.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종잣돈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분들은 LTV를 늘려주더라도 무리한 투자보다는 무리한 내 집 마련보다는 한 2, 3년 지켜보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본청약 물량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 동향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